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친자매보다 더 살가운 친구가 있습니다. 자라면서 같이 자라기도 했고 서로 힘들고 괴로울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로도 해주는 그런 사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죽을 만큼 힘들었던 이혼, 그 일들을 겪기 전까지는 그냥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겪어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진솔이는 내 친구가 아니라 자매야.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밝고 선했던 제 친구의 낯선 모습을 처음 본 건 제가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방에 갇힌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화기도 빼앗기고 대체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때릴 수도 있는 건가? 나는 대체 왜 맞은 건가? 너무 마음 복잡한 생각이 휘몰아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뭔가 씌워진 것인지 아니면 그때까지만 해도 심각성을 몰랐던 건지 저 사람은 좀 욱하는 성질이 있구나 하며 넘어가곤 했죠. 연애할 때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들고 있던 물건을 탁탁 소리나게 내려놓거나 휙 던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한테 손을 댄 적은 없어서 설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절 때릴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조건을 듣고 다들 잘 결정했다고 했지만 유일하게 진솔이만 눈이 너무 무섭다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 말을 흘려들었는데 남편의 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일단 시어머니의 폭언이 심해졌고 그로 인해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때마다 남편이 절 비꼬더라고요. 없이 자라면서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고요. 제가 발끈하며 대거리를 하면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못할 말 한 거냐며 흥분해서 펄펄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쪽으로 수건이나 쿠션 같은 것을 던지더라고요. 그게 점점 책이나 전화기, 그릇 같은 게 되면서 전 그제야 이 사람의 손버릇이 원래 나쁘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어요. 친정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빠는 연락이 안 된 지 꽤 되었고 두 동생은 각자의 삶이 고되고 바빠 저와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결혼식 때도 두 동생이 초라한 옷을 입고 뒤늦게 와서 그걸 가지고도 시댁에서 한동안 엄청 싫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 친구 진솔이는 지방에서 3교대 근무를 할 때여서 수시로 연락하는 게 좀 어려운 환경이었고요. 친구도 가족도 연락할 수 없는 고립무원인 상태에서 얻어맞다 보니 이성적으로 뭔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현재에 벌어진 사건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과거 일들이 스멀스멀 떠올랐습니다. 마치 뒷걸음질 쳐서 뭔가 스스로 퇴보하는 걸 택하는 것처럼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조금 힘들게 자랐거든요. 외항선을 타시는 아빠는 집에 거의 안 계셨고 엄마는 몸이 많이 약한 분이셨습니다. 자연스레 집에서 저와 제 남동생 그리고 뒤늦게 태어난 여동생까지 세 아이를 돌보기에는 조금 벅차신 상태였어요. 결국 제가 11살쯤에 엄마랑 아빠는 거의 남과 다름없었던 대면대면한 관계를 정리했고 밑에 두 동생은 친할머니에게 저는 엄마와 함께 외할머니에게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서로 싸우다 헤어지신 건 아니어서
그래도 주말마다 저희 형제자매들 만나서 함께 놀기도 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고 다복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 사랑 잘 받으면서 컸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빠가 배를 타시면서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자랄 수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서 아빠가 배 타는 걸 그만두시고 다른 직업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잘 되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저도 두 동생도 하고 싶은 건 많고 이것저것 관심 가는 거 많을 그 나이에 생각처럼 가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 자연히 불평, 불만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어디에도 호소하거나 풀어낼 길이 없으니 자연스레 제 신경질은 외할머니나 제 자신에게 향하곤 했습니다. 아마 혼자서 화를 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스스로를 깎아먹는 잔신경질이 얼마나 남뿐만 아니라 나도 피곤하게 만드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물론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저 그때그때 해결되지 않은 불평불만을 화로 내뿜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제 평생의 친구 진솔이를 만났습니다. 진솔이는 정말 이름처럼 진솔한 아이였어요. 제가 혼자서 버럭버럭 성내는 걸 보고 말을 건 게 처음이었죠. 너는 대체 누구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화를 내다니? 내가 방금 화냈어? 본인이 화내는 것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인데 남들이 쟤 화낸다 라고 하는 거면 그거는 얘 문제 있다. 고쳐야겠다. 간신히 이름만 알고 눈인사만 했던 옆반 친구였는데 저한테 말 건 첫날 성격을 고쳐야겠다라는 말까지 거침없이 해버리는 성격이었죠. 저와 다르게 진솔이는 꽤 넉넉한 집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거 하나 없이 자라서 구김살 없고 밝은 아이였어요. 저는 그 진솔이의 밝음이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났습니다. 하지만 부럽고 질투나는 건 잠깐이고 햇살 같은 그 아이의 성격과 행동에 조금씩 제가 물들어가고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진솔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처음부터 네가 되게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그 괜찮은 아이가 신경질을 버럭버럭 내면서 본인을 막 깎아먹고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이유를 듣고 나니 고마웠습니다. 아마 진솔이가 그런 마음을 먹고 제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으면 저는 습관처럼 짜증을 내는 사람으로 자랐을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그런데 진솔이 덕에 남들보다 일찍 스스로의 나쁜 점을 깨닫게 됐고 고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려운 것 하나 없고 그저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진솔이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고난은 엄마가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항상 너무 건강하고 활발하셨던 분이라 처음에 학교 선생님이 진솔이 어머님이 간밤에 돌아가셔서 오늘 학교를 못 나온다는 얘기를 전해주셨을 때 혹시 오늘이 만우절인가? 아니 아무리 만우절이라도 이런 거짓말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진솔이의 어머니는 갑자기 찾아온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 미리 예고하고 조금씩 목을 조이는 죽음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사전 경고 없이 훅 찾아온다는 것이었죠. 남은 사람들에게 그 무엇도 준비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진솔이네 집도 그랬습니다. 여장부셨던 진솔이 어머니가 대부분의 재산 관리도 하고 계셨고 늘 바쁜 진솔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많은 일을 처리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 진솔이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진솔이의 아버지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워낙
금술도 좋으셨지만 뭔가 중심 잡아주는 아내가 없어지니 휘청휘청 하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2년 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솔이의 아빠가 운영하던 작은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수출 수입을 위주로 하는 회사였는데 대내외적으로 이런저런 악재가 겹쳤던 모양이더라고요. 반에서 유일하게 계란말이와 햄을 따로 싸우던 아이, 교복도 별도의 원단으로 맞춰 입던 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에게도 위화감 주지 않았던 착한 제 친구 진솔이는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집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 살았을 시절 진솔이 부모님이 대학 등록금을 대준 학생이 100명이 넘었다고 했는데 정작 진솔이는 대학 갈 때 등록금이 없어서 기껏 애써서 붙은 대학 입학을 포기해야 했어요. 그래도 워낙 선하고 착하게 살았던 아이라 그런지 저희 반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모으고 선생님들도 없던 장학금까지 만들어서 전해주면서 간신히 학교는 입학할 수 있었죠. 하지만 대학 입학 후에도 진솔이는 아르바이트와 장학금, 이 둘을 위해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진솔이의 옆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 가장 친한 친구였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솔이한테 큰 도움이 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진솔이가 제 인생에 더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특히 제가 결혼하고 3년간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혼할 때까지 저는 진솔이가 없었으면 아마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제 결혼 상대는 졸업하자마자 들어간 회사에서 만난 4살 위의 사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꽤 멀쩡해 보였어요. 다혈질이라는 평도 있었고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평도 있었는데 제 눈에는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딱 하나, 10살 위에 누나가 있다는 게 걸리기는 했는데 당시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누나는 누나고 나는 나인데 무슨 걱정이야? 너 우리 누나 올케로 살 거 아니잖아. 내 아내로 살면 되는 건데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우리 누나 나한테도 집에도 관심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정말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일단 남편 말대로 남일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남일이라는 게 남이 힘들거나 괴로운 거, 도움이 필요한 상황 등에 처한 것들이었죠. 그 외에는 모든 것에 촉을 세우고 있었고요. 한마디로 제 환경이나 제가 하고 있는 생각, 제 마음 상태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제가 들고 있는 가방, 제가 갔던 레스토랑,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는 순간 그걸 어떡하든 뺏거나 얻어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결혼 전의 일입니다. 남편이 뭘 사주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결혼 전에 프로포즈하면서 뭐라도 하나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좀 비싼 목걸이를 하나 사서 걸어주더라고요. 연애하면서 자잘한 선물은 주고받았지만 이렇게 의미가 담긴 건 처음 받는 거라 나름 감동도 하고 행복해서 그날 이후 늘 그 목걸이를 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2번밖에 안 만난 시누이가 3번째 만나던 날 그 목걸이를 빤히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쁘네? 그거 가격 좀 나갈 텐데 진품? 아니면 가품? 아, 그이가 프로포즈 하면서 사준 건데 걔가 그런 걸 살 능력이 있어? 어디 줘봐봐. 내가 진품인지 아닌지 감정에다 줄게. 가품이면 아주 바가지를 벅벅 긁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품이건 가품이건 상관없어요. 의미가 중요하죠. 아니야. 어디 한번 풀러봐봐. 괜찮다니까요. 너 사람 이상하게 만든다? 내가 뭐 가져가서 안 줄까봐 그래?
어디 가서 망신당하지 않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만 봐주겠다는데 뭘 그렇게 튕겨? 좀 난감했습니다. 사실 그 목걸이 백화점에서 산 진짜 맞거든요. 선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길이를 약간 줄이고 싶어 남편과 함께 매장에 간 적도 있고 거기서 구매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그냥 신우이에게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이러저러해서 백화점에서 다 확인했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신우이가 이 꾹 다물고 대꾸도 안 하다가 몇 분 뒤에 이러는 겁니다. 나 한번 차볼게. 안 그래도 그 모델 하나 사려고 했는데 어울리는지 한번 봐야겠다. 그냥 여러모로 기분이 찜찜해서 정말 주기 싫었는데 딱 잘라 거절하기가 몹시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목걸이를 풀러서 건네줬습니다. 화장실 가서 착용한 모습을 보겠다며 냉큼 일어나 화장실로 간 신우이는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전화를 했죠. 어디세요? 너무 안 나오셔서. 아,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나왔어. 미안. 전화한다는 걸 잊었네. 네? 제 목걸이는요? 아우, 진짜. 내가 떼먹니? 내일 집으로 갖다 줄게. 됐지? 그리고 확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목걸이와 신우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하던 걸 안 하고 다니니 남편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목걸이를 안 하냐고요. 좀 머뭇거리다가 사실을 말했는데 사실 그때 남편의 반응을 보고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온갖 육두문자가 난무한 욕을 쏟아내며 자기 누나와 저를 비난하더니 저한테 글쎄 이러는 거예요. 바보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 와, 넌 좋은 걸 해줄 필요가 없구나. 진짜. 당신 말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당신 누나 잘못이잖아. 지 물건 못 지킨 것도 잘못이야. 못난 거라고. 내가 다시는 뭐 사주나 봐라. 에이씨, 진짜. 그렇게 오히려 자기가 화를 버럭 내고 나가면서 자기 누나한테 전화를 걸어 소리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더 황당한 경우를 겪어야 했습니다. 글쎄 신우이가 제 회사로 찾아와 회사 사람들을 지나다니는 로비에서 저한테 목걸이를 던지며 글쎄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대체 뭘로 보고? 그새를 못 참아서 쪼르르 일렀어? 아니, 이르기는 뭘 일러요. 물어보길래 대답한 거죠. 건방지게 진짜 어디서 따박따박? 진짜 가진 게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 그리고는 글쎄 무슨 거지한테 적선하듯이 휙 목걸이를 던지는 거 있죠.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를 주워들면서 순간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같은 부서 사람, 아는 사람이 보지 않았기만을 바라면서 일단 근처 카페로 뛰어들어갔죠. 차가운 커피를 벌컥벌컥 들이켜니까 그제야 제정신이 들더라고요. 손에 쥔 목걸이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사람이 자기가 직접 몸에 지니고 있던 건 조금만 달라져도 느낌상 알잖아요. 딱 봐도 제가 하던 그 목걸이가 아니라 몹시 조악해 보였습니다. 급하게 매장으로 달려가 물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길거리에서 살 수 있는 싸구려 모조품이더라고요. 그나마 매장 직원이 얼마 전 길이수선을 하러 왔던 걸 기억하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엄청 망신당할 뻔했습니다. 대충 도둑 맞은 것 같다, 도둑이 바꿔갔다라고 둘러댔지만 마음속은 정말 거지 굴속 같았습니다. 화도 나고 이대로 넘어가는 것도 짜증나서 이 결혼 엎어버려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달 뒤에 있을 결혼식 식순 논의하려고 만난 남편에게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는데 나 도저히 찜찜하고 기분 더러워서 이 결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놈의 누나 평생
자기한테 한번 도움이 안 된다며 미친 거 같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신우이 아주 집에서도 내놓은 자식이더라고요. 지금도 자기 친구 남편이랑 바람 대차게 피우고 친구한테 머리끄댕이 잡히고 나서 집으로 도망와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미 시부모님은 자식 취급도 안 하고 그래도 누나라고 하도 성화를 하길래 저 한두 번 만나게 한 건데 이런 식으로까지 자기를 창피하게 만들 거라고는 생각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폭력으로 고등학교 중퇴했지. 집에서 정말 숱하게 사고 처리해줬어. 남들은 뒤늦게 낳은 늦둥이 아들이니 내가 모든 혜택 다 받았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아니, 나 누나한테 빌려서 나 혼자 아등바등 살았어. 불륜도 지금이 처음이 아니야. 22살 때인가는 돈 많은 노인네 2명 한꺼번에 꼬셔서 결혼하려다가 들통나서 그 2집 자식들이 우리 집 찾아와 쑥대밭 만들었고 나 대학 입시 앞두고는 이웃집 아저씨랑 붙어먹다가 들켜서 시험 전날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망신당했어. 어디서 사기는 또 엄청 당해가지고 와. 나 정말 인연 다 끊을 수 있어. 누나 버릴게. 아니, 그 여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 버리지 마. 제발. 그러고 우는데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 사람 잘못은 아니니까요. 금목걸이 재수없다며 그 자리에서 버리고 바로 매장 가서 좀 더 비싼 다른 목걸이 사서 채워주는 남편을 냉정하게 떼내어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했는지 결혼식장에서 시누이를 볼 수는 없었죠. 시부모님도 제게 너무 면목 없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앞으로 다시는 시누이가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눈물도 시부모님의 사과도 다 그때뿐인 미봉책이고 거짓말이라는 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남편은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 버럭 화를 내면 물건을 던지고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번듯하게 산다고 생각했던 시부모님은 알고 보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엄한 짓을 저지를 때마다 감옥 갈 일 만들지 않으려고 욕하면서도 수습해준 결과로 노년의 빈털터리가 된 거죠. 처음 결혼할 때는 아무 말도 없더니 결혼 후 남편은 제게 논의가 아닌 통고를 하더라고요. 아, 다음 주에 엄마 아빠 이사 들어오실 거야. 이사? 어디로? 어디긴 여기지. 말이 돼?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집 파려고 그 집 뺐다고. 그럼 어떡해? 둘 다 길거리로 내보내? 아니 이런 게 어딨어. 합가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논의된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야, 논의를 할 사안이라야 논의를 하지. 너 따지고 보면 고아에 가진 것 없는 애잖아. 그런 애한테 부모 생겨, 남편 생겨.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쳤어? 난 싫어. 이럴 거면 그냥 따로 살아. 나 부모님 모시고 못 살아. 뭐? 따로 살아? 네 입에서 지금 네 주제에 이혼을 먼저 말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미친 듯이 손을 댄 것이요. 살면서 남한테 그렇게 맞아본 게 처음이라 너무 얼떨떨하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은 신고도 입증도 처벌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남편한테 맞기는 했지만 병원에서 뗀 진단서도 없고 팔과 등에 있는 멍만으로는 입증이 불가했습니다. 게다가 이웃들도 제 비명소리를 들은 적도 없다 하고 특히 밖에서는 인사성 좋고 가정적으로 비춰지는 남편이었기에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억울하고 황당했지만 당시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서에 뛰어갔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그 다음부터 더 교묘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며 뺨을 한 대 때린다거나 밥을 먹다가 밥 먹던 숟가락으로 머리를 내려친다거나 들고 있는 것들을 던진다거나 하는 식이었지요. 저는 첫 번째 신고 실패 이후로 차곡차곡 증거를 모았습니다. 맞을 때마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고 사진을 찍었죠. 그날도 남편이 던진 냄비 뚜껑에 허벅지 멍이 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절 부르는 거예요. 어머, 이게 누구야? 목걸이에 목 쓴 건 우리 올케님이시네. 소름이 끼쳐왔습니다. 돌아본 곳에는 시누이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서 있더라고요. 그동안 시부모님과도 인연을 끊고 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서 또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었는지 아주 신수가 훤해 보였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자 시누이가 제게 다가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뭐야, 왜 이렇게 사람이 사가 문드러졌어? 너 혹시 맞고 사니? 네? 그게 무슨... 내가 내 동생 모르겠어? 걔 분노 조절 있잖아. 연애할 때는 기막히게 숨겼나 봐. 조심해. 걔가 멍 안 들게 때리는 거 전문이야. 잠깐만. 아, 너 진단서 떼러 왔구나. 왜, 증거 모으게? 아, 머리 쓴다. 잘해봐. 시누이는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한번 흘낏 보더니 피식 비웃으며 가버렸습니다. 손발이 벌벌 떨려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비아냥거리는 것도 귀를 씻어내고 싶을 정도로 짜증나게 듣기 싫었지만 남편의 폭력 성향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들 모른 척했다는 것이 더 분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한참 앉아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친구 진솔이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 사정이 엉망진창이라 바쁘다 정신없다 하면서 연락을 피했거든요. 문자로만 간혹 안부를 물었었는데 며칠 전부터 계속 전화가 오기는 했습니다. 이번에도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받았죠. 진솔이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무슨 일 있냐고 대뜸 제 걱정부터 했습니다. 그동안 창피해서 말 못하고 민망해서 숨겼는데 친구 목소리를 듣는 순간 봇물 터지듯 하소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진솔이는 바로 제게 뛰어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집에서 나오라고 자기 집으로 오던가 호텔을 잡아 들어가던가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우 진짜 조카 18세 크레파스 같은 놈. 어우 야 무조건 고소해. 이혼하고 너 내 말 들어.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짐 싸서 나와. 미안해. 그동안 내 꼴이 이래서 전화도 못 받고. 그런데 너야말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어? 지금 내일이 중하냐? 네가 죽게 생겼는데? 아니, 그래도 말해봐. 너 무슨 일인데? 나 결혼해. 어? 너 연애했었어?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둘 다 나이도 있고 시아버지 될 분이 연세가 많아서 좀 서둘렀어. 너한테 야 연애한다고 말할 새도 없이 날 잡았다. 만난 지 3개월 좀 넘었어.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이 개꼬라지라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너 행복한 거지? 다 괜찮은 거지? 어? 너 대답 들으니까 뭐 문제 있는데? 지금 네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시어머니 자리가 좀 이상해. 족보가 좀 꼬일 지경이야. 여튼 그건 나중에 말하고 너 일단 짐 싸서 나와. 그렇게 제 친구는 저를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저도 정말 짐 싸서 나올 생각이었죠. 그런데 집에 들어간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소파에 시누이가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고 그 옆에서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왔다 갔다 하던 남편이
절 보자마자 달려들더라고요. 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치려고 준비를 해?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오늘 아주 날 잡자, 날 잡아. 그렇게 남편이 제 머리 끄댕이를 휘어잡는 그 순간 저는 신우이의 한마디에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러게 왜 빌미를 줘서 약점을 잡히냐 이 등신아. 야 동생, 너 나 아니었으면 아주 인생 말아먹을 뻔했다. 마누라 관리 잘해. 아, 용돈 고맙고 나 간다. 참 옳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마. 원래 팔이 안으로 굽는 거야. 응? 신우이는 머리끄댕이 잡힌 채 쓰러진 절 내리깔아 보면서 깔깔 웃다가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바로 저를 집에 있는 좁은 방 안에 밀어넣고 손찌검을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제일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핸드폰에 그동안 모은 자료까지 싹 뺏어나가면서 방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짓 할 생각 말고 거기서 반성이나 하고 있어. 그렇게 남편이 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방바닥을 긁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절망스럽고 뭘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데다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대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솔이었습니다. 저를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웃들이 와서 웅성거리는 소리까지. 진솔이의 부름에 저는 목청이 터져라 살려달라고 외쳤죠. 제 목소리를 듣고 이웃들이 경찰을 불러주었고 그때부터는 일사천리였습니다. 맞고 쓰러져 감금당한 저를 발견한 이웃과 진솔이는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맥주 사서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은 사람들을 보고 당황했고 한번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갔던 전력과 남편이 가져간 폭력 증거 자료들 그리고 진솔이의 증언까지 더불어서 남편의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사실 진솔이의 너무 다른 면을 봤습니다. 일단 집에서 저를 구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나타나니까 바로 가서 뺨을 갈기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욕을 쏟아내는데 경찰도 놀라서 순간 멈칫하다가 뒤늦게 말릴 정도로 서슬이 펄했습니다. 여튼 진솔이의 도움으로 저는 무사히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결혼 준비도 바쁠 텐데 저한테 신경 쓰느라 2배로 정신없을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지요. 제 이혼은 다행히도 순리대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이없는 건 남편의 가족 그 누구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보다도 못하게 다들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쪼르르 달려와서 일러바친 시누이는 그날 이후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시부모님은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며 법대로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이 그 남자의 말로가 된 것이죠. 모든 것이 정리가 돼갈 때 즈음 되니 그제야 다른 사람 일에도 좀 눈이 가더라고요. 결혼을 일주일 남겨두고 드디어 친구 진솔이와 진솔한 얘기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너 시어머니 자리가 족보 꼬인다고 했던 건 무슨 말이야? 아, 시아버지가 만나는 여자분이 있는데 아마 우리보다 먼저 결혼하고 싶다 하셨었나 봐. 결혼식 아니면 혼인신고라도 먼저 하자고. 에? 그러면 시어머니가 꼬인다는 게 시아버지가 만나는 여자 때문인 거야? 그런데 시아버지 평생 소원은 아들 결혼이거든. 그 아들이 아버지가 결혼 먼저 하는 거 절대 반대한다. 만약 아버지가 결혼하시면 난 결혼 안 한다. 이래가지고 일단 우리부터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 될 여자가 얼마나 펄펄 뛰었는지. 아휴, 너도 참 편하진 않구나. 아마 내 남편도 뭐가 찜찜해서 그런 거겠지. 나도 한번 만나봤는데 아무리 봐도 꽃뱀 같은 느낌? 그런데 그렇게 아버님한테 붙어서 입속에 혀처럼 굴고 그러니까 아버님은 거기에 빠져서 에휴 몰라 그만하자.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래, 좋은 일 앞두고 좋은 것만 생각해. 여튼 내 친구 너무 고맙고 축하해. 진소리의 말을 들으면서 세상에 참 아무 굴곡 없이 편하기만 한 것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진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어떡하든 저도 언젠가 친구에게 도움이 되겠다 다짐했지요. 진소리가 결혼할 때까지 저는 그 집에 머물며 몸과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다행히도 진소리가 들어갈 신혼집과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입주 기간이 좀 차이가 나서 결혼 후에도 한 달 정도 이 집에 머물 수가 있었거든요. 고맙게도 결혼 후에도 그 집에 살면서 다른 곳 천천히 알아보라고 해준 덕에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구 진소리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제가 쫓아다니며 가방도 들어주고 살펴줘야 하는 사이지만 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친구가 먼저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내가 필요한 때 입을 드레스가 늦게 나와서 그러는데 네가 그거 가지고 좀 와줘. 딱 드레스 픽업해서 도착하면 결혼식에 늦진 않을 거야.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깟 드레스야 샵 사람이 가져와도 되고 퀵으로 받아도 되는 것을 굳이 저한테 택시비라며 돈 쥐어주고 갖다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요. 이혼하고 한동안 드라마에 나오는 결혼 장면만 봐도 속이 울렁거려 힘들어했던 제가 결혼식 참석해서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로비 헤매며 힘들어할까봐 딱 예식 시작하기 전에 올 수 있게 머리 쓴 거죠. 그 마음이 어떤지 알 것 같아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저는 친구 말대로 드레스를 가지고 결혼식 시작하기 20분 전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가서 헬퍼 이모님께 드레스를 전달해드리고 바로 신부 대기실로 갔죠. 제 친구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환하게 웃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뭉클했는데 어라? 그 웃음 뒤에 뭔가 어색한 느낌이 도는 겁니다. 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 하나가 눈치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 될 여자가 와서 한바탕 진상을 부리고 갔다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보다 먼저 결혼하려고 용 썼다는 둥, 드레스 촌스럽다는 둥, 이 예식장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 영 아니라는 둥, 정말 기막힌 소리만 줄줄 늘어놓고 가서 애속을 뒤집어 놓았더라고요. 대체 어떤 여자인지 상판이나 보려고 하던 그때 그 얘기를 해주던 친구가 입을 갑자기 다물더니 눈짓을 휙휙 했습니다. 야, 너 뒤에 그 시어머니 될 여자 들어온다. 독화술 하듯 속삭인 그 말을 듣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무당처럼 화려한 한복을 떨쳐 입고 들어오는 그 여자. 제 시누이, 아니 시누이였던 여자인 거 있죠.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만 방자한 얼굴과 몸짓으로 들어오는 그 여자를 보고 저는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야? 네가 지금 이 집 시어머니 짤이라고? 제 소리에 놀란 시누이가 우뚝 멈추어서 절 보고는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니 눈치를 살피던 헬퍼 이모님들이 후다닥 신부 대기실 문을 닫았습니다. 뭐야? 이 물건이 대체 여기 왜 있어? 너 뭐야? 너 나 어떻게 찾았어? 찾긴 뭘 찾아. 네 발로 걸어 들어왔지. 너 또 늙은 남자 하나 물어서 꽃뱀짓 하는구나. 이리 와. 오늘 아주 사달을 내자.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친구의 결혼식장이라는 것도 잠시 잊고 바로 신우이에게 달려가 머리끄댕이를 잡아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누가 알렸는지 허둥지둥 친구 남편감과 시아버지 될 사람이 달려들어오다가 제가 신우이의 머리를 잡아채고 바닥에서 뒹구는 걸 보고 놀라서 멈춰 서더라고요. 놀란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너 괴롭히고 만날 불륜 저질러서 사고치고 다닌다는 그 나이차 많이 났다던 신우이가 저 사람이야?
돈 많은 남자 꼬셔서 꽃뱀짓 하는 게 직업인 여자. 이 여자야. 신우이는 당황하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오해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한번 뚫린 제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폭로는 그치지 않더라고요. 청산유수처럼 그동안 신우이가 저질렀던 일들을 줄줄 쏟아냈는데 이 멍청한 여자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이래서 오해고 저건 그래서 오해다라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변명을 한다는 게 뭐겠어요. 일단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시인하는 거잖아요. 제 친구의 시아버지 될 뿐 눈치가 빠르시더라고요. 조용히 사람을 부르시더니 신우이를 데리고 나가게 조치하시고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일단 우리 애들은 결혼을 해야 하니까 조금 진정하시고 예식 끝나고 저랑 얘기 좀 하시죠.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친구의 가장 좋은 날에 이게 뭔 짓인가.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순간 타격이 확 끼쳐왔습니다. 진솔아, 미안해. 내가 눈이 돌아서 너 결혼식인데. 아니야, 잘했어. 어쩌면 네가 우리 집을 구한 거야. 일단 나 식 치르고 온다. 너 도망가지 마. 꼼짝 말고 여기 있어. 알았지? 그렇게 쿨한 제 친구는 그 난리를 겪고 바로 식을 올리러 갔습니다. 30분 남짓한 예식 시간 동안 신부 대기실에 앉아서 숨을 고르느라 정신없었죠. 모든 식이 다 끝나고 친구와 친구의 시댁 사람들 그리고 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게 자초지종을 찬찬히 들은 친구의 남편은 자기 아빠에게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여자 이상했다는 둥, 아빠가 정신이 나갔다는 둥. 그런 험한 소리를 들으면서 친구의 시아버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랑해서 유지한 관계가 아니라 속아서 끌려온 그런 관계셨더라고요. 본인도 그래서 혼인신고를 미룬 거였다며 이제라도 알게 되어 이렇게 끝난 거 너무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는 제게 제가 자기 인생 구한 것 같다고 저런 여자가 시어머니로 들어왔으면 자기도 결혼 생활 길게 못했을 거라고 고맙다 하더라고요. 아, 끌려갔던 신우이는 결혼해서 한몫 잡으려던 계획 다 망가지고 폭주했습니다. 당연히 친구 시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돈 한 푼 없이 쫓겨났죠. 게다가 양다리 걸치면서 꼬셨던 또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 걸려 아주 박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과거 다 잊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아, 친구 시아버지가 노년에 인생 망할 뻔한 거 구해줘서 고맙다고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 중 일부 작은 테이크아웃 카페 자리를 하나 싸게 임대해 주셨어요. 원래는 친구 시아버지와 결혼 후 신우이가 운영할 카페였다 하더라고요. 여튼 친구가 살던 집도 좋은 조건에 제가 계속 이어받아 살 수 있게 집주인과 얘기가 되었고 전 남편과 엮여있는 회사 대신 제가 운영할 수 있는 가게도 생겨서 저는 진짜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좋은 친구 하나가 10 가족보다 나은 경험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우정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13시간의 진통이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병원에서 진통을 한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려서 산파가 집으로 찾아와 집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정말 치아가 다 아스라질 정도로 입을 그러물고 끙끙거렸는데 마지막에 힘주기 직전에는 제가 거의 기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쌍둥이였기에 남들보다 2배는 더 힘이 들었어요. 제 마지막 기억은 제가 힘을 주던 그 순간 정말로 뭔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과 함께 그대로 살짝 정신을 잃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어났을 때 제 품에는 한 아이만 안겨 있었지요. 나머지 한 아이를 찾는 제게 시어머니는 쓸데없이 딸을 2이나 뱃속에 품고 있었으면서 뭐가 잘났다고 없는 애를 찾냐며 미운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이러시더라고요. 뒤에 나온 건 나오자마자 갔다. 어딜 가요, 어머님? 제 아이 어딨어요? 죽었다고. 네? 어머, 말도 안 돼. 그래서 지금 어딨어요? 아무리 숨이 끊어졌다고 해도 제가 10달 동안 품고 있던 아이예요. 그래도 제가 한번 안아보고 보내야죠. 이미 다 치웠다. 그 치웠다는 말이 너무나 아프게 제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아니 무슨 휙 갖다 버리는 쓰레기도 아니고 그래도 당신 손주고 자기 아들 핏줄인데 치웠다 한마디로 매몰차게 마무리해버리시는 게 제 가슴에 너무도 깊은 상처와 생채기로 남더라고요. 하지만 언제까지 떠난 아이를 그리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배가 고파 빽빽 울고 있는 남은 딸아이를 보면 어떡하든 마음을 추스려야 했어요. 4대 독자 아들과 결혼한 제가 결혼 6년 만에 한 임신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저한테 그러셨고 쌍둥이가 뱃속에 들어있다는 걸 아시고는 아들 2만 낳으면 아주 며느리 업고 다니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임신 막달에 제 뱃속에 아들, 딸도 아니고 아들, 아들도 아니고 딸만 2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신 후부터는 아주 험한 말을 자연스럽게 쏟아내셨습니다. 필요도 없는 거 품고 있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둥, 그거 낳아서 뭐 하겠냐는 둥, 빨리 낳고 다시 애들 동생 보라는 둥,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들을까봐 무서울 정도의 말씀을 쏟아내시더라고요. 멍청한 제 남편은 그 옆에서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자기 엄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집에 와서 질질 우는 저를 말없이 위로해주는 게 이 멍청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저는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딸 하나,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환영받지 못한 딸 하나, 그렇게 2 딸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후로는 임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남편한테 어디 가서 애라도 낳아와야 집안 대가 이어지지 않겠냐며 하도 성화를 하셔서 그 폭언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아이가 4살 되었을 무렵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 멍청한 남자 제대로 판단을 못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 사셔봐야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시어머니 잔소리 몇 년만 더 막아주면 토끼 같은 딸이랑 평생을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 그 판단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저와 이혼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어디서 데려온 건지 젊은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을 품에 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손자 보시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그 손자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른 채 가셨으니까요. 결국 제 애아빠는 어머님 말씀 들어주느라 불평 많고 젊은 아내와 평생 장애 때문에 힘들어 해야 될 아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대로 저와 제 아이에게 양육비도 계속 줘야 했죠.
하지만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몇 번이고 제가 신고하고 진흙탕 싸움을 벌여야 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참고 살았고 이해하고 제가 넘어갔지만 이 양육비만큼은 절대 양보를 못하겠더라고요. 뭐랄까, 그냥 죽은 제 딸의 목숨값 같기도 하고 아이를 대신해서 싸워줘야 되는 유일한 엄마 노릇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악착같이 양육비를 받아내가며 딸을 키웠지만 자식은 정말 마음대로 안 되나 봐요. 제 딸은 정말 말을 안 듣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학교를 많이 쫓아다니면서 사과를 하는 그런 엄마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에서는 저를 불러댔어요. 이유도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어떨 때는 같은 반 아이를 때려서 제가 쫓아갔어야 했고, 또 어떨 때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서 제가 불려갔습니다. 그나마 저학년 때는 학교라도 나가서 학교 안에서 사고를 치더니 학년이 올라가고 나니 학교조차 나가지 않더라고요. 소위 문제 아이가 된 겁니다.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한 번은 대체 왜 이러냐고 아이를 붙들고 울면서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아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라 죽은 쌍둥이 동생이었으면 안 이랬을 것 같아?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엄마? 살아있는 나는 골칫덩이라고 생각하고 죽은 내 쌍둥이 걔 그리워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그 얘긴 또 어디서 들었어? 아빠한테 들었어. 아빠가 그러더라? 엄마가 걔를 훨씬 더 원했다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빠라고 한 번씩 만나게 해줬더니 애를 붙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려 놨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한 번 옹돌아진 사춘기 아이의 마음은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있는 대로 소설을 써서 어느새 그 아이의 머릿속에 저는 살아있는 자기는 관심도 없고 죽은 딸아이만 그리워하는 현실 감각 없는 엄마로 자리매김을 했더라고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뒤늦게 전 남편한테 애한테 대체 무슨 소리를 한 거냐고 따져봤지만 돌아오는 건 그 사람의 비아냥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글쎄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너도 한번 새끼 때문에 속 좀 썩어봐. 자식이 왼수라고 하잖아. 나만 그렇게 살기 좀 억울해서 말이야. 세상 천지에 이렇게 못난 놈이 또 있을까요? 제가 그런 놈도 아이 아빠라고 존중하며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정말 어이없고 억울하더라고요. 제 딸은 점점 더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경찰에서 연락 오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사고치는 범위도 점점 커졌어요. 그럴수록 저는 많이 지쳐가고 아이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랑 나랑 모녀로 태어나긴 했지만 이쯤에서 관계 마무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냥 연 끊고 살자. 이제서야 엄마 본 모습이 나오네. 안 그래도 나 이 구질구질한 집 떠나서 살려고 아빠한테 갈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한테 간다니? 뭘 놀라면서 물어봐. 인연 끊자며. 거기 새엄마가 나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어차피 관심도 없으면서 괜히 아빠한테 심술 내려고 나 데려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궁금할 것도 없고 참견할 것도 없잖아. 나 이제 그냥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엄마도 엄마가 알아서 살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렇게 딸은 17살 어린 나이에 제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인연 끊자고는 했지만 그게 정말로 이런 여파를 불러올 줄은 몰랐어요. 제가 화가 나서 그런 말이라도 해야 아이가 조금 정신 차리고 움찔할까 싶어서 해본 말이었는데
옳다구나 하고 뛰쳐나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게다가 제 아빠한테 간다는데 자식한테 가질 마음은 아니지만 야속하고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나마도 한 1, 2년은 집에서 사는 것 같더니 어느 날 아이는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 크네. 어디서든 살다가 오겠지라며 무심한 애아빠한테는 애당초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었고 저만 그저 뒤늦게 애가 닳아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수소문도 하며 아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 아빠한테 물어봤지만 아이 아빠 역시 비아냥거리기만 할 뿐 아이의 행방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아이를 낳았지만 두 아이 다 잃은 채 혼자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허하다 보니까 뭔가 위안거리를 찾게 되잖아요. 제가 뒤늦게 찾은 위안거리는 정원 가꾸기였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정말 값어치 없는 땅을 한 1,000평 정도 남겨놓고 가셨거든요.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냥 놀릴 수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나마 그 땅이 개발지역 근처에 있어서 그 여파로 근린생활 허가는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저것 다 싫고 지쳤던 마당에 그냥 그곳에 가서 지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당에 온갖 허브를 가득 심고 그동안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그렸던 민화를 본격적으로 그리기 위해 화실처럼 꾸몄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을 주렁주렁 걸어놓고 그림 표구하러 일일이 나가는 것도 귀찮아서 한 켠에 작은 표구실도 만들고 표구를 하기 위한 액자를 제작하기 위해 목공방도 작게 하나 꾸렸습니다.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제 손이 가는 공간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와서 구경하면서 어느새 아무것도 없던 동네에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규제도 조금씩 풀려서 제가 뭔가 장사를 할 수도 있게 되어가지고 작은 카페도 하나 열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고 내려와서 시작했던 게 어느새 큰 정원과 카페, 그리고 저만의 감성이 깃든 공간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특이했는지 언론에서도 몇 번 취재를 나왔습니다. 허브에 파묻혀 사는 그림 그리는 여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참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렇게 인터뷰할 때마다 꼭 뒤에 배경으로라도 제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너무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저한테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꼭 했습니다. 딸이 집 나갔다는 얘기는 안 하고요. 혹시나 이 아이가 어디서 자기만의 삶을 살고 있다가 제가 집 나간 딸이라고 낙인 찍어 민망한 일이 생길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슬픈 얘기는 가리고 딸이 제가 한 인터뷰를 한 번이라도 보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했죠.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을 담아 인터뷰한 게 무색하게 오히려 연락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몹시 험상궂은 남자 둘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다짜고짜 딸의 이름을 대며 딸 때문에 정말 큰 손해를 봤다고 제게 물어내라고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아줌마 딸이 그런 식으로 사라져서 우리도 너무 오랜 시간 곤란했거든. 책임은 지셔야지. 그 뭐냐, 연대 책임? 응, 그런 거. 아닌 밤중에 홍두깨 뚱딴지 같은 소리에 제가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글쎄 그 남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딸이 자기네들한테 사채를 크게 끌어다 쓰고는 잠적했는데
자기네들이 알아본 바로는 어디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 아이가 왜 세상을 떠나냐고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웃겨. 아줌마, 오늘 이때까지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았잖아. 우리 아니었으면 평생 몰랐을 건데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걔가 살아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돈을 받거든. 그런데 없잖아. 그럼 어쩌겠어. 살아생전에 가족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건도 안 되는 거 돈 빌려주고 보살펴줬는데 그 기집애가 훅 가버렸네. 그런데 이렇게 떡하니 TV에도 나오는 엄마가 있는 거를 우리한테 아주 감쪽같이 숨긴 거지. 와, 씨 영악한가. 그러니 우리가 어쩌겠어? 여기까지 찾아와서 친히 아줌마를 만나야지. 그 딸내미 저승에서도 욕먹게 할 거야? 아니면 아줌마가 뒤늦게라도 수습할 거야? 난 엄마라면 수습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면서 그들이 해준 얘기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로 제 딸의 이야기가 맞았습니다. 제 딸 저를 떠나 집을 나간 직후부터 이런저런 알바를 하면서 나쁜 사람들과 어울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21살 때는 사채하는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와 함께 그 세계에도 몸을 담갔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씀씀이는 커지고 남자는 배신하고 도저히 자기가 갚을 수 없을 만큼 부채가 늘어나니 잠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자기 돈 떼어먹은 사람 그냥 두는 사람들이던가요. 눈에 불을 켜고 딸을 찾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했습니다. 모르지 뭐.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져버린 건지 아니면 사고가 난 건지.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이 세상에 없어. 그런데 어떡하나? 딸은 세상에 없어도 딸이 남긴 빛은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거든? 아줌마가 처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우르르 제 앞에 뭔가를 쏟아놓았습니다. 딸의 주민등록증, 그리고 이미 유효기간은 지났지만 딸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 낡고 꼬질꼬질한 지갑, 모든 게 다 딸의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딸이 집을 나갈 때 들고 있던 핸드폰도 그 사람들 손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 핸드폰 배경화면을 보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랑 딸이 유일하게 같이 찍었던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애들이 좋아하는 스티커 사진 같은 그런 기계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글쎄 그 사진이 배경화면이더라고요. 이 녀석이 그래도 나를 많이 그리워했구나.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이 아이를 품에 품었어야 하는데 결국 나는 내 딸 둘 다 내 품에 품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져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펑펑 울고 있으니 그 무서운 얼굴 남자 둘도 그냥 잠자코 기다려주더라고요. 저는 땅의 일부를 팔아서 딸이 남겼다는 빚을 모두 청산을 해주었습니다. 어미로서 정말 이거라도 해줘야 저승에서라도 아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리고 다시 저는 삶에 대한 의욕을 모두 잃었습니다. 언젠가 딸이 돌아오면 이곳을 같이 가꾸고 이 안에서 함께 살아갈 꿈을 꿨거든요. 그런데 그런 딸이 사라진 마당에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정원에 핀 꽃도 다 의미가 없고 그동안 공들였던 허브며 그림도 다 꼴보기 싫더라고요. 반년을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지냈습니다. 그 사람들 말만 믿을 수는 없어서 나름대로 수소문도 해봤죠. 몇 년 전 무연고자 처리가 된 변사체 중 하나가 딸이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모든 것에서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주변도 챙기지 않게 되고 찾아오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와봐야 예쁘게 가꿔진 정원도 아니고 온통 벌레와 잡초만 무성한 곳인데 그 누가 반가워하겠어요. 그렇게 모든 의욕을 잃고 하루하루 좀비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멍하게 마당 한켠 의자에 앉아 먼 산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천천히 저희 집 마당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제 딸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도 닮은 사람이 있나 싶게 너무나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멍하게 바라봤죠. 혹시 죽은 딸이 귀신이 되어 찾아왔나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담고 저한테 다가오더니 글쎄 저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려고 엉거주춤 일어났다가 그만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야. 아니, 이게 무슨... 너... 엄마, 보고 싶었어. 아니, 너 살아있었던 거야? 너 살아있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딸을 붙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종교는 없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의 이름을 다 갖다 붙이면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딸한테 그동안 어떻게, 어디 숨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어디서 뭐하며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년이 지나서 그런지 얼굴만 똑같고 많은 것이 달라진 느낌이더라고요. 차분해진 것도 같고 말투며 행동도 경박스럽고 거친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꾸만 어디서 어떻게 살았냐고 묻자 딸이 차츰 얘기하겠다고 일단 지금 중요한 건 자기가 이렇게 엄마 앞에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딸과의 관계에서는 그 무엇도 뒤로 미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화해해야지. 언젠가는 사랑한다고 해야지. 언젠가는 얘기해야지. 그렇게 미루다가 딸을 잃을 뻔했잖아요. 그 어떤 것도 미루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나 이제는 그 무엇도 나중에 하지 않을 거야. 그냥 지금 당장 이 순간에 할래. 너한테 돈 빌려줬다는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왔었어. 그 사람들이 네가 죽었다고 했고. 그래서 내가 백방으로 찾다가 몇 년 전에 무연고자 처리된 변사체가 너라고 생각했어. 딸이 말없이 들으면서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미안해 엄마. 나도 그러고 싶진 않았어.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엄마가 다 해결했어. 제가 다 해결했다는 말에 딸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곧 정원을 둘러보며 밝게 웃더라고요. 엄마, 그런데 언제 이렇게 멋있는 정원을 가꿨어? 아이고, 이게 뭐가 멋있어. 훨씬 더 멋있었어. 엄마 이제 너 왔으니까 이곳 더 멋있게 가꿀 자신 있어. 말 그대로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난 딸은 예전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고 완전히 환골탈태한 것처럼 저한테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고맙다 미안하다 그런 얘기도 잘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은 생각에 저는 아이를 볼 때마다 사과를 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미안했어. 네가 외로웠을 거야. 엄마도 아빠 때문에 외롭게 살았으면서 너의 외로움을 엄마가 알아봐 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엄마도 다 이유가 있었겠지. 저는 그날 이후 딸하고 단 한순간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날수록 조금씩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은 딸인데 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어떡하든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 그 아이는 그냥 그런 옛날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모른 척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서운했죠. 이 아이가 아직도 마음에 꽁하게 남아있는 게 있어서 나와 얘기하기를 꺼려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뭐랄까, 전혀 기억을 못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가 저보다는 아빠를 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간질한 것 때문에 청소년기에 저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아니라는 듯 굴고 뭔가 낯선 모습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아이가 나를 떠나 있던 수년간 너무 겪은 게 많아서 사람이 정말 많이 달라졌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할수록 점점 내 딸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가끔 저를 보는 눈빛이 슬프기도 하고 몹시 사납기도 한 것이 마음에 크게 걸렸습니다. 얼마나 사나웠냐면 저런 눈빛은 엄마가 아닌 원수한테 보내는 눈빛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서운 눈으로 저를 쳐다볼 때가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아무리 쌓인 게 많았어도 그래도 어떻게 자기 엄마를 저런 눈으로 보나 참 속상하다라는 생각을 몇 번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딸이 저한테 오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일입니다. 저는 여전히 딸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어색하기만 했고 이제나 저제나 딸의 마음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저한테 며칠 정도 어딜 좀 다녀와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또 딸이 떠날까봐 화들짝 놀라서 어딜 가는 거냐고, 가려면 저랑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죠. 아니야, 엄마. 나 예전에 살던 데서 집 빼고 짐 옮겨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 엄마가 같이 갈 그런 곳은 아니고 나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겠어요? 알았어. 너 근데 네 아빠랑은 연락하니? 아빠? 아니, 왜? 그래도 아빠인데 아무리 별로인 사람이어도 네 아빠잖아. 너 세상 떠났다고 알고 엄청 슬퍼하고 괴로워했는데 그래도 한 번씩 연락해서 만나고 그래.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딸은 석연치 않다는 얼굴로 말을 흐리고 볼일을 보러 며칠간 집을 비웠습니다. 사람이 한번 들어왔다가 떠난 자리 참 많이 허전하더라고요. 딸과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한 집에서 삼시세끼 같이 밥 먹고 밖에 정원 좀 같이 다듬고 그런 일상을 같이 했을 뿐이었는데 딸이 자리를 비웠다고 저는 가슴 한켠에 아주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그렇게 딸이 집을 비운 지 3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희 집에 또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딸의 죽음을 전해줬던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다 물어줬다고 생각했는데 왜 또 찾아왔나 싶었죠. 어이없게 그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쪽에서 내 딸이 죽었다고 알려주고 나한테서 내 딸 대신 돈 받아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나한테 딸을 찾는 거 그거 대체 무슨 경우예요? 어라? 이 아주머니 봐라. 우리를 아주 만만하게 봐. 아주머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 돈 떼어먹힐까봐 눈에 불을 킨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야.
아주머니 딸 둘이잖아. 순간 머릿속에서 종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일단 딱 잡아뗐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이없다는 듯 침을 탁탁 뱉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아주머니 우리를 너무 띄엄띄엄 보네. 우리가 경찰보다도 더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야. 아주머니 딸 둘이더만 하나는 낳자마자 갖다 버리고 하나만 키웠더만. 그 키운 자식 죽고 갖다 버린 자식 아줌마랑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 어디서 찾았대?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그 험악한 인간들이 그래도 119 불러 저를 병원에는 옮겨놓은 모양이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저한테 무슨 큰 쇼크를 받았냐며 심장 수치가 너무 안 좋다고 절대적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온통 그 무서운 사람들이 버린 딸에 대해 한 얘기만 맴맴 돌았습니다. 그리고 없어졌던 딸이 저와 함께 있는 건 또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도 궁금하고 무서웠죠. 당장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 남편이 있는 대로 짜증을 내면서 받더라고요. 그리고 대뜸 저한테 전화를 받자마자 이러는 겁니다. 마침 전화 잘했다. 너 요즘에 TV에도 나오고 잘 나가더라. 야, 돈 있으면 돈 좀 주라. 나한테 뭐 맡겨놨어? 나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어. 돈 줄 거면 물어보는 말에 대답해주고, 알면 나도 뭐 대답 못해주고. 내 딸 어딨어? 미쳤어? 죽었다고 네가 얘기했잖아. 죽은 애를 왜 나한테서 찾아? 걔 말고 어렸을 때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나한테 죽었다고 한 내 딸. 걔 어딨냐고. 뭐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전화에서 느껴지는 남편은 몹시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제발 저려서 주절주절 묻지도 않는 말까지 다 쏟아내더라고요. 제가 쌍둥이를 낳았을 때 죽은 시어머니가 없는 살림에 쓸데없이 딸 둘 어떻게 키우냐고 하나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다며 데리고 나가셨답니다. 이 등신 같은 남자가 자기 자식, 자기 엄마가 그 핏덩이를 들고 나가는 것도 막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몇 년 뒤 시어머니가 갖다 버린 그 아이, 좋은 집에 입양 가서 잘 살고 있으니 나중에 혹시 이 아이에게 들러붙을 일 있으면 들러붙으라고 아이의 존재와 주소를 알려줬던 겁니다. 그 빌어먹을 할망구가 자기 손녀한테 미안해서 주소를 알려준 것도 아니고 혹 자기 아들이 돈 필요하게 되면 친부임내 하고 나타나서 돈 뜯어내라는 의도로 주소를 알려준 거였어요. 다행히 제 딸은 정말 좋은 집에서 잘 자랐더라고요. 뒤늦게 나타난 자기 아빠 때문에 좀 방황을 하긴 했지만 키워주신 부모가 잘 처리해준 덕에 남편과의 관계는 무난하게 끊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은 게 저였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쌍둥이가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것도 알게 되고 그 사채업자가 저한테 와서 협박을 했던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친부라는 사람이 자기를 담보로 해서 돈을 끌어다 쓴 것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채업자들은 부잣집 딸로 살고 있는 아이를 보고 전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걸 갚지 못하고 있으니 딸에게 받아내려고 절 찾아왔던 거였습니다. 마침 딸이 집을 비웠을 때였고요. 모든 것을 알고 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제 앞에 있었을지, 그리고 제가 딸과의 추억을 자꾸만 되새기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떤 심정으로 듣고 있었을지, 마음의 대못이 5만 개쯤은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차마 아이한테 전화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볼일 다 끝났냐, 언제 올 거냐,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했었는데
아이가 지금 가 있는 곳이 예전 집을 정리하는 곳이 아니라 그 아이를 키워준 친부모한테 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제가 끼어들어 그렇게 괴롭혀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또 상처가 될까봐 부단히 걱정하고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그냥 그 부모님과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제가 이 아이를 놓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 앞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버린 게 아니라는 거 정말로 몰랐다는 걸 진솔하게 써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아이가 지금 키워준 부모님과 살고 있다는 그 집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집과 땅을 모두 헐값에 정리했죠. 어딜 가든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더라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지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건 사실 거짓말이야. 내 삶이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때때로 널 잊은 적은 있었어. 하지만 한 가지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버리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거야. 뒤늦게 엄마라고 그래도 나타나줬는데 못 알아봐서 미안해.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네 옆을 떠나게 돼서 또 미안해. 그래도 나는 참 고맙고 감사하다. 죽은 줄만 알았던 네가 나타나서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주고 같이 시간 보내준 거 내가 태어나서 받아본 가장 큰 선물이었어. 그 선물 정말 고맙게 잘 간직하고 살 테니까 너는 부디 너 키워주신 훌륭한 분들 정말 참 부모로 알고 과거에 연연해서 낳아준 엄마 그리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하지도 말고 그냥 그분들의 귀한 딸로 곱게 아주 곱게만 살아다오. 내 마지막 부탁이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자취를 감추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제 딸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저를 찾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저는 죽는 날까지 그 아이 앞에 나타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 아이는 어리석어서 잃고 한 아이는 자진해서 잃었지만 할 수 없죠. 그래도 제 마음에 아주 작은 위안 하나는 두 아이가 모두 제게 한 번씩은 엄마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유일한 낙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